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집은 평생 모은 돈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아이를 키우는 울타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노후의 마지막 의지처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집은 아직도 닿을 수 없는 먼 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로 삶이 바뀌었고,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를 얻지 못해 평생 뒤처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줄 아파트를 생각하며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고, 어떤 청년은 아무리 일해도 내 집 마련이 멀어지는 현실 앞에서 조용히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예언 하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강의 북쪽이 움직이고 오래 잠들어 있던 땅이 용처럼 몸을 틀며 한국 부동산의 물길이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 서울의 강북, 그리고 대전, 대구, 수원 같은 선택된 도시들이 새로운 사각축을 이루며 한국의 자산 지도를 다시 그린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습니다. 하나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또 다른 거품이 오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더 깊이 좌절하는 것은 아닐까? 집이 다시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칼이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오를 것이다. 어느 지역을 사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더 깊은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집 앞에서 그렇게 불안해지는가? 왜 땅과 건물은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가? 왜 어떤 지역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재물과 집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불교에서는 무상을 말합니다. 높은 가격도 변하고 낮은 가격도 변합니다. 잘 나가던 지역도 변하고 외면받던 지역도 변합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던 곳도 언젠가 식고 아무도 보지 않던 곳이 어느 날 새로운 길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상을 잊습니다. 지금 오르는 것은 영원히 오를 것처럼 믿고 지금 외면받는 것은 영원히 외면받을 것처럼 여깁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말한 부동산 대변혁도 저는 먼저 이 마음의 파도로 보고 싶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들어 있던 한강 북쪽이 용트림하여 온 나라 땅값의 물길을 바꾼다. 한강 북쪽. 사람들은 이 말을 곧바로 서울 강북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랫동안 강남이 한국 부동산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강북이 새로운 흐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강북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도 위의 북쪽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의 언어에서 북쪽은 오래 참고 기다린 곳, 아직 완전히 평가받지 못한 곳, 화려함보다 깊이를 품은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강의 북쪽이 움직인다는 것은 오랫동안 한쪽으로만 기울었던 욕망의 축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좋은 곳은 결국 정해져 있다. 강한 곳은 계속 강하다. 모두가 원하는 곳을 사야 한다. 남들이 보는 곳을 나도 봐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강물도 막히면 돌아가고 사람도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며 돈도 어느 순간 새로운 통로를 찾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곳에는 피로가 쌓이고 너무 오래 외면받은 곳에는 가능성이 쌓입니다. 단순히 한 지역을 찍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던 가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 기록에는 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북쪽 강변이 세계부의 침반이 된다. 세계부의 침반. 참으로 큰 표현입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으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부의 침반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보는지, 어떤 삶을 좋은 삶으로 여기는지, 자산의 기준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동산은 입지와 학군, 교통과 브랜드만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집은 더 많은 것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기술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그곳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지역이 미래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언 속에서는 강북과 함께 세 개의 도시가 언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대전, 대구, 수원. 사람들은 이 세 도시를 새로운 부동산 사각축의 일부로 해석했습니다.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대전, 대구, 수원. 이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한 도시, 한 지역, 한 축만으로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너무 자주 한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만, 강남만, 특정 학군만, 특정 브랜드만.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벽 앞에 섰고, 어떤 지역들은 오랫동안 자기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와 같은 곳입니다. 연구와 행정, 과학과 교통의 흐름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화려함보다 연결의 힘을 갖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오래된 저력의 도시입니다. 산업과 상업, 교육과 자존심의 뿌리가 깊은 곳입니다. 한때의 영광이 있었고 또 한때의 침체도 겪었습니다. 수원은 수도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서울과 가깝지만 서울이 아니고 독립적인 산업과 생활권을 가진 도시입니다. 기술과 주거, 교통과 젊은 인구가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의 확장이 단순히 서울의 그림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권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수원 같은 도시의 의미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이 말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미래의 부동산은 한 곳의 독점이 아니라 여러 축의 연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에도 중요하고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삶도 한 가지 수입,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관계에만 매달리면 위험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 뿌리를 가진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버팁니다. 그래서 다극화란 단순한 부동산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에는 4개의 기둥이 하늘을 떠받친다는 표현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강북, 대전, 대구, 수원. 네 지역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4기둥을 지역 이름으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는 기술입니다. 셋째는 연결입니다. 넷째는 공동체입니다. 삶의 질이 없는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격은 오를 수 있지만 마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학교와 병원, 공원과 시장, 안전한 거리와 사람다운 생활이 있어야 집은 집이 됩니다. 기술이 없는 도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만 있는 도시는 차갑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빠른 투기와 비교를 부추긴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연결이 없는 지역은 고립됩니다. 교통의 연결, 산업의 연결, 사람의 연결, 문화의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 열리면 돈만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기회와 생각이 오갑니다. 공동체가 없는 아파트는 콘크리트일 뿐입니다. 이웃을 모르는 집, 사람은 벽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삽니다. 이 4기둥이 있을 때 집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부동산 시장은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만 봅니다. 얼마에 샀고, 얼마가 올랐고, 어디가 더 빨리 오르고, 어느 지역이 더 뜨거운지 봅니다. 그러나 숫자만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쉽게 탐욕에 물듭니다. 탐욕은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집을 사도 불안합니다. 더 좋은 곳을 못 샀다고 후회하고 옆 사람이 더 올랐다고 속상해하며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 전체가 흔들립니다. 집이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사람이 집값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업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판단과 책임 있는 준비로 하는 투자는 삶을 안정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말만 듣고 온포와 욕심에 밀려 뛰어들고 빚의 무게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움직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결코 어디를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른다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가오는 변화 앞에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가? 재물을 복으로 만들 것인가? 업으로 만들 것인가? 집을 삶의 터전으로 볼 것인가? 욕망의 숫자로만 볼 것인가? 기회를 볼 때 탐욕으로 달려갈 것인가? 지혜로 살필 것인가? 타너스님의 예언 속에는 젊은 세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새로운 투자 세대의 등장으로 해석했습니다.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지만 빠른 정보와 데이터, 기술과 직감, 그리고 기존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정보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되는지,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어떤 물건이 좋은지 아는 사람만 알았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지도와 가격, 교통과 학군, 개발 계획과 생활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위의 유리판에서 황금을 캐는 시대가 이미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을수록 마음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영상, 너무 많은 전문가, 너무 많은 예측, 너무 많은 자극적인 제목. 젊은 세대가 진짜로 시장을 바꾸려면 빠른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깊은 판단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유망 지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떤 산업과 인구와 교통과 생활이 그곳을 지탱하는지, 그리고 내 삶과 재정에 맞는 선택인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빠른 손보다 중요한 것은 맑은 눈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말한 오히려 낡은 탐욕을 반복하지 않고 기술과 데이터 속에서도 사람의 삶을 보는 세대, 집을 투기의 도구로만 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으로 보는 세대,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물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언 속에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곳은 오르고 어떤 곳은 멈추고 과거처럼 모두가 함께 오르는 시대 또는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인연과 업에 따라 갈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같은 비가 내려도 씨앗에 따라 다른 싹이 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은 밭에서는 곡식이 자라고 돌밭에서는 싹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씨앗, 교통의 씨앗, 교육의 씨앗, 문화의 씨앗, 공동체의 씨앗, 환경과 안전의 씨앗. 이 씨앗들이 오래 준비된 곳은 변화의 바람이 불 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씨앗도 없이 이름만 믿고 버틴 곳은 바람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업입니다. 어떤 지역은
오랫동안 사람을 품었습니다.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교통을 잇고 젊은 사람들이 머물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곳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사람의 삶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공동체는 약했고 건물은 많았지만 생활은 불편했으며 투자자는 많았지만 실제로 머무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업을 쌓아왔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 속에는 황금의 파도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을 뒤엎을 황금의 파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흥분합니다. 큰 수익, 빠른 상승, 전례 없는 기회. 그러나 파도는 늘 양면을 가집니다. 파도는 배를 앞으로 밀어줄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금의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자기 배를 살펴야 합니다. 내 배는 튼튼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인가? 내가 이 선택의 결과를 오래 견딜 수 있는가? 나는 남의 말에 휩쓸려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은 남들이 다 하니까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마음은 이번만은 다르다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탐욕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급한 마음과 흐린 눈이 만날 때 사람은 가장 비싼 곳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언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천천히 보아야 합니다. 큰 기회일수록 큰 위험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 속에는 자연의 변화와 부동산의 관계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변국의 자연재해나 환경 변화가 한국의 지리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조심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재난을 우리의 기회로만 보는 마음은 위험합니다. 일본이 흔들리고 중국 해안이 불안해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보며 그 돈이 한국으로 오겠구나 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탐욕의 마음입니다. 안전한 지역을 찾는 자금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자비와 지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재해는 누군가의 차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입니다. 흔들리는 땅 위에는 아이가 있고 노인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잊고 숫자만 보면 재물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나라는 남의 불안 속에서 탐욕을 키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에는 한국이 환경 친화적 부동산과 스마트 시티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 기술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시, 사람이 편리하지만 자연을 해치지 않는 주거. 이것이 미래 부동산의 깊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집의 기준은 달라질 것입니다. 단지 넓고 비싼 집만이 좋은 집은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강하고 에너지를 아끼며 노인과 아닙니다. 집은 더 이상 벽과 지붕만이 아닙니다. 집은 에너지이고 건강이고 관계이며 마음의 안정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미래의 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언 속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분석, 스마트홈, 가상현실 투어, 데이터 중심의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구는 쓰는 마음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기술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중간의 불공정을 줄인다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사람의 불안을 자극하고 더 빠른 투기를 만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더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간다면 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 부동산 기술의 핵심도 자비와 지혜입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의 새로운 부동산 모델을 보여주려면 단순히 앱을 잘 만들고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것을 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 지역을 살리는 개발, 환경을 지키는 건축,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부동산은 돈의 게임이 아니라 삶의 문명이 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마지막에 세 가지 원칙을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셋째,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 이 세 가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지역과 기술의 조화란 무엇입니까? 땅의 이야기를 모르고 기술만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 지역 사람들의 삶, 역사, 교통, 문화, 생활의 흐름을 모르면 깊이 볼 수 없습니다. 기술은 지도를 보여줄 수 있지만 땅의 숨결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선택인지 보아야 합니다. 집은 하루 사고 하루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너무 짧은 욕심으로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이란 무엇입니까? 나만 이익을 얻으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병들고 이웃이 떠나고 젊은이들이 살 수 없고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면 내 자산도 결국 외로운 숫자가 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재물은 혼자 쌓는 복이 아닙니다. 재물도 인연 속에서 생깁니다. 도로를 닦은 사람, 학교를 세운 사람, 상권을 만든 사람, 이웃과 손님과 노동자와 행정에 수많은 인연이 있어야 자산의 가치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얻은 사람은 그 인연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연을 잊은 재물은 오만이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정말 한국 부동산의 큰 물길이 바뀔까요? 강북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대전과 대구와 수원이 새로운 축이 되며 한국이 글로벌 자산 관리의 허브로 떠오를까요? 저는 이것을 확정된 미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도 시장을 완벽하게 예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미래를 읽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이름값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단순한 상승 신화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른 기준을 찾고 있고 기술은 정보를 바꾸고 있으며 지방 거점 도시들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금리와 불안한 경제,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는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란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란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란 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집을 욕망의 도구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역의 삶을 보고 있는가? 숫자만 보고 있는가? 나는 남의 말에 휩쓸리는가?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는 매일 밤 부동산 영상을 봅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곧 폭락한다고 말합니다. 한 영상은 강북을 말하고 다른 영상은 지방 거점을 말하고 또 다른 영상은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도 숫자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이는 방 안에서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그날 그는 영상을 끄고 종이에 자신의 상황을 적습니다. 수입, 지출, 빚, 가족의 계획, 아이의 학교, 부모님의 건강, 자신의 직장 안정성. 그는 처음으로 남의 예측이 아니라 자기 삶을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남의 미래보다 내 현실을 보는 것. 또한 청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집값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 세대가 산 집은 몇 배가 되었고 자신은 월세와 생활비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나는 왜 태어나자마자 뒤처진 것인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자신을 삼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 희망이 아닙니다. 집을 갖지 못했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집을 가졌다고 마음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산과 존재 가치를 혼동하지 않는 것. 또한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 집은 그의 자부심이자 노후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개발된다는 말이 돌고 사람들이 찾아와 팔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밤에 집안을 둘러봅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방, 아이들이 자라던 흔적, 오래된 장롱과 낡은 창문. 그는 생각합니다. 이 집은 숫자만이 아니구나. 내 삶이구나. 물론 때로는 팔아야 할 수도 있고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숫자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삶 전체를 보고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부동산의 변화가 정말 예언처럼 큰 파도가 된다면 그 파도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탐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판단하는 사람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잇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더 단단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나 혼자 돈을 벌었지만 주변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황금 시대가 아닙니다. 내 아파트 값은 올랐지만 청년들이 떠나고 상가가 비고 노인들이 외로워지고 아이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진짜 번영이 아닙니다. 진짜 황금 시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재물이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안정과 나눔의 기반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언이 말한 진짜 황금의 파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하고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하며 투자자도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하고 시민도 자기 지역의 삶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급해졌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마음이 들떴다면 숨을 고르십시오. 누군가의 말만 믿고 움직이기 전에 자신의 삶과 기준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집이 사람을 가르는 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재물이 탐욕의 불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강북이든 대전이든 대구든 수원이든 어떤 지역이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존중받게 하소서. 기술이 사람을 속이는 도구가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을 돕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젊은 세대가 집 때문에 희망을 완전히 잃지 않게 하소서. 재물을 얻는 사람들이 인연을 기억하고 공동체와 함께 나눌 줄 알게 하소서. 이 발언이 당장 시장을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이 말한 한강 북쪽의 용트림이 정말 시작될지, 4개의 기둥이 정말 새로운 자산 지도를 만들지, 한국이 정말 글로벌 부동산 기술과 자산 관리의 중심으로 떠오를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집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집은 욕망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입니다. 지역은 숫자의 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연이 쌓인 땅입니다. 부동산의 미래를 묻기 전에 먼저 마음의 미래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집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얻은 복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어떤 시장이 와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게 황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마음에게 작은 집 한 채도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자비입니다. 다가오는 부동산의 물길 앞에서
부디 탐욕보다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공포보다 중심을 선택하십시오.